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열립니다. 검은 천이 눈을 완전히 막아버린 순간부터 서희의 귀는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몇 번 꺾이는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창밖으로 스치는 소리가 번화가인지 외진 곳인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서희의 머릿속에서는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신호등이 자주 걸렸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신호가 줄어들고 차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짠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인 사람 손길이 드문 곳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서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위치를 좁혔습니다. 외항 쪽이었습니다. 부두 근처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묻히는 곳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조폭이 서희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걸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차 안에 목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앞자리에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조수석에서 짧게 통화하는 사람. 통화 내용 중에 다 됐다, 오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납치가 오늘 처음 계획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 뒤로 묶인 손목의 매듭을 손가락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했습니다. 전문가가 묶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풀 수 있었지만 서희는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희의 팔이 잡혀 끌려내려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콘크리트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밤이었습니다. 쇠 녹슨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부산 외항 특유의 그 냄새. 눈가리개가 벗겨지는 순간 형광등 빛이 쏟아졌고 서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훑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출입구가 두 곳이었으며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다를 반복하면서 공간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서희의 두 손이 다시 앞으로 묶이고 쇠사슬이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6명이 둥글게 서서 서희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고 그 중 하나가 발끝으로 서희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카페 사장님이네. 얼굴은 아깝다 아까워. 팔아치우기엔 진짜 아깝네. 웃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으며 공포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그러나 놓치는 것 하나 없이 창고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 출입구의 위치, 소화배관이 지나가는 방향, 그리고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놈의 무릎과 목. 총 한 자루 없이도 이 방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입가에 고인 피를 퇴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대가리, 독사 어디 있노? 웃음이 멈췄습니다. 조폭 하나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희의 머리채를 낚아챘고 그 바람에 서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채를 잡은 그 손목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폭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분명 자기들이 이긴 상황인데 왠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명 자기들이 위협하고 있는 건데 왠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 이유를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인지 조폭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해운대 골목 안쪽에 조그만 카페를 열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원두를 볶고 퇴근하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드리던 38살 여자. 겉으로 보면 그냥 성실하고 평범한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치마 아래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어깨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실탄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실제 전장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대. 그 안에서도 실전 투입만 17차례, 단 한 번도 데려가야 할 사람을 두고 나온 적이 없는 여자. 그게 카페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이 창고에 있게 된 걸까요?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희를 이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고 그 뒤에는 서희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희 옆에는 처음 보는 20살짜리 여대생이 무릎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본 순간 서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밤 부산 외항 컨테이너 창고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폭들이 얼마나 잘못된 여자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모든 건 너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오늘 팔린 아메리카노 잔 수를 세고 있었고 해운대 뒷골목 특유의 냄새, 포장마차 연기에 짠 바닷바람이 섞인 그 냄새를 맡으면서 다음 달 원두 주문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인도 위로 올라서며 서희의 앞을 막아섰고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서희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빼며 중심을 낮추고 왼손이 자연스럽게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에 셋, 뒤에 둘. 이미 포위가 끝난 뒤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타면 다친다 안 한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이미 수십 번 이 말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덩치가 컸고 손마디가 굵었으며 몸 전체에서 조직 생활 오래 한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섯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노렸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로 여기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서희는 가방 끈에서 손을 놓으며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서희는 속으로 한 가지를 메모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누구를 잡았는지 아직 모른다.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은 앞서 들려드린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막힌 채로 귀를 열어 방향을 짚고 냄새로 위치를 좁히면서 서희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조폭들이 서희의 가방을 발로 차서 열고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열쇠, 영수증 뭉치, 그리고 신분증. 조폭이 신분증을 들고 킬킬거렸습니다. 어이구, 카페 사장님이시네. 이서희 씨, 나이는 38이고 해운대구 거주. 그 이름이 창고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희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다는 건 이미 신상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이 납치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들에게 넘겼습니다. 서희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조폭이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서희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접대 사장님 해라. 알겠나? 그 말과 함께 손이 올라왔고 서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창고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뺨에서 열기가 올라왔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조폭이 그 눈빛을 보고 미간을 좁혔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 뺨의 통증보다 훨씬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선명하고 더 오래가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얼굴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면서 오늘 밤 이 창고가 어떻게 끝날지를 혼자 조용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살짜리 여대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을 보는 순간 서희의 눈빛이 딱 한 번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이 창고에서 나가는 건 절대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조폭들이 창고 밖으로 나간 건 자정이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두목 독사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나 피우고 오겠다며 셋이 우르르 나갔고 남은 둘은 창고 입구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묶인 밧줄을 손목 안쪽으로 비틀어 보니 매듭이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전문가가 묶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을 옮기면서 손목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서는 안 됐고 몸이 흔들려서도 안 됐으며 무엇보다 입구에 앉아있는 두 명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면 안 됐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매듭이 풀리면서 밧줄이 손목에서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희는 손목을 가만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의 시선이 창고 구석으로 움직였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20살짜리 여대생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들썩였고 그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우는 사람의 몸은 저렇게 됩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틀어막으면 몸 전체가 그 슬픔을 대신 감당하면서 저렇게 잘게 떨립니다. 서희는 그 떨림을 보면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혼자 나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2명, 창고 밖에 3명, 구조는 이미 파악이 끝났고 서희의 몸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됐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혼자서. 그리고 밖에서 경찰을 불러 창고를 에워싸면 됐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그 계산을 밀어내는 것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간 뒤 안에 남겨진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폭들이 인질 하나가 사라진 걸 알아챘을 때 분풀이는 반드시 남은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건 오랜 경험이 가르쳐준 사실이었고 서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밧줄을 다시 손목에 걸었습니다. 풀 수 있는 상태로 하지만 묶인 것처럼 보이도록 느슨하게 그러나 언제든 던져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손목을 뒤로 가져가면서 서희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보였습니다. 화약 냄새, 연기,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달려가다 쓰러진 동료의 뒷모습. 경기도 외곽 폐공장, 작전 투입 세 번째 해의 일이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료 하나가 지시를 벗어나 먼저 치고 들어갔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희가 손을 뻗었지만 거리가 있었고 그 거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손을 조금만 더 뻗었더라면. 그 두 마디가 이후 오랫동안 서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서희는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먼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서희는 구석을 향해 천천히 몸을 틀었습니다. 조폭들의 시선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아서 여대생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저기. 여대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서희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또 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민지요. 이민지. 민지야, 언니 봐. 여기 봐. 여대생이 눈을 맞췄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 당연히 무서운 거야. 근데 있잖아. 언니가 옆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못 건드려. 그거 하나만 믿어. 딱 그것만. 민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근거도 없이 그냥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 무게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지금 이 창고 안에서 서희가 버티는 가장 단단한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다시 눈을 들어 창고 입구를 바라봤을 때 밖에 나갔던 조폭들이 담배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창고 문이 다시 열리면서 발소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의 주인이 창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면서 형광등 아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서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두목 독사도 있었습니다만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서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서희가 5년 동안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건네며 고맙다고 인사했던 사람, 카페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망치까지 들고 도와주던 사람, 동네에서 제일 믿을 만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주 박 씨였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틀림없이 박 씨였습니다. 서희가 5년 동안 매달 첫째 날이면
봉투를 들고 찾아가던 그 사람, 문 앞에서 기다리면 아이고, 우리 서희 씨 왔나라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망치를 들었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는 밤 10시에도 달려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희가 이 동네에서 믿는 어른이라고는 사실상 박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저녁 이후 혼자 터를 잡은 낯선 도시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독사파 두목의 옆에 서서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탓에 잘못 본 것이기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창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면서 독사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고, 독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서희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나온 사이였고, 이 자리도 처음부터 함께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단단하게 믿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미안함이라도, 당황함이라도,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그런데 박 씨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 보이긴 했지만 그건 1초도 안 됐습니다. 박 씨는 곧 시선을 거두고 독사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서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5년 동안 매달 얼굴을 봐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창고 바닥에 놓인 물건 중 하나인 것처럼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1초가 아까 뺨을 얻어맞은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독사가 천천히 서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떡 벌어진 사람이었는데 움직임이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안 내는 큰 사람은 대개 더 무섭습니다. 오래 이 바닥에 있어 온 사람만이 갖는 종류의 무게감이었습니다. 독사가 서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사장이라 카더만 보기보다 담이 크네. 독사가 낮게 중얼거리더니 박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여자가 맞나?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대답이 창고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희는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씹어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 자리에 넘기기 위해 움직였다면 그건 아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희의 동선을 아는 사람, 서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 문을 닫는다는 걸 아는 사람, 서희가 그 골목을 혼자 걸어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 박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서희는 비로소 이 납치의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박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희를 향해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을 듣고 반응했다는 건 아직 완전히 무감각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 나 좀 봐요.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그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한마디였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늦춘 적 없었고 건물 관리에 불편한 것도 혼자 해결했으며 명절마다 과일 상자 들고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서희의 그 눈빛을 받은 박 씨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입을 연 건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독사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더니 독사가 피식 웃으며 서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알고 싶나? 네 카페 말이다. 그 자리 재개발 들어가거든.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알아? 서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사가 계속했습니다. 네가 5년 동안 꼬박꼬박 갖다 바친 돈으로 그 양반이 건물 담보대출 다 갚았거든. 근데 이제 재개발로 건물 팔면 권리금 문제가 걸리는 기라. 세입자가 있으면 돈이 묶이니까. 서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권리금, 세입자 정리. 자신이 5년 동안 그 카페에 쏟아부은 것들, 새벽 4시에 일어난 날들, 손이 트도록 원두를 볶았던 겨울들, 그 전부가 박 씨에게는 그냥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그제야 서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 첫마디가 서희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서희 씨, 미안한데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을 통보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붙이는 그런 종류의 미안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카페 자리, 이제 내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나오기 전에 다른 무언가가 먼저 차올라서 말이 나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서희가 오랫동안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독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조폭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 있어.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 처리하자. 서희는 그 단어를 귀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안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민지가 서희의 손등에 차갑고 작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손의 온도를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굳으면 각오가 됩니다. 배신이 굳으면 냉정이 됩니다. 서희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독사와 함께 창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 눈빛을 봤다면 박 씨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진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독사와 박 씨가 나간 뒤 조폭들은 3, 4, 5 나뉘어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 코 고는 소리가 섞이고 형광등이 깜빡이다 완전히 꺼지면서 비상등 하나만 붉게 켜진 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희는 그 어둠 속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두 무릎을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밧줄은 여전히 손목에 걸려 있었지만 묶인 건 아니었고 언제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보다 머릿속이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안한데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무게도 아니었던 것처럼 서희가 그 카페에 쏟아부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계산의 일부였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악의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분노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종류의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벽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뒤통수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둠 속에서 전혀 다른 장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서희가 평소에는 굳이 꺼내보지 않는 창고 깊숙이 밀어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서희가 707 특수임무대에 처음 지원서를 넣던 해였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관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부대 배치 받을 때도 들었으며 특수부대 지원 의사를 밝혔을 때도 어김없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거기를 왜 가려고 해? 몸이 버티겠어. 괜히 팀 전체 발목 잡으려고 그러나. 서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보다 그냥 억울했습니다. 내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왜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냐고. 그 억울함이 서희를 새벽 4시에 훈련장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남자 대원들이 하는 훈련을 다 하면서 그 위에 2배를 더 얹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고 일어서면 또 뛰었습니다. 손바닥 살이 벗겨져서 장갑 안에 피가 고여도 멈추지 않았고 무릎이 퉁퉁 부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이빨을 깨물어야 해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만 하는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는 걸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하는 것들이 진짜 실력이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707의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서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합격 다음 날부터 바로 훈련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준비 운동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종류의 훈련이었습니다. 산악행군, 수중 침투, 폭발물 처리, 근접 격투, 저격. 남자 대원들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고 서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없다는 건 동등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희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체력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력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 패닉이 오는 순간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정확해지는 그것이 서희가 남자 대원들보다 나은 단 하나의 것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전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투입은 26살 때였고 그 이후로 17번의 작전을 더 뛰었습니다. 서희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그 17번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왼쪽 어깨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는 3번째 작전에서 생겼습니다. 인질 한 명을 등에 업고 나오다가 저격수의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스치는 고통보다 등에 업힌 사람이 떨어질까봐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인질을 안전지대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야 서희는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작고 둥근 흉터는 12번째 작전의 것이었고 오른쪽 무릎 아래
세 개의 점처럼 남은 흉터는 15번째 작전의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흉터들의 날짜와 상황을 전부 기억했습니다. 잊고 싶어서 잊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그게 서희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전역한 건 35살 때였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15번째 작전에서 함께 투입됐던 막내 대원이 총상을 입고 2달을 병원에 있다가 결국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을 때 서희는 처음으로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 대원은 25살이었습니다. 서희가 707에 들어갔던 나이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 대원이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임, 저 괜찮아요.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그날 제가 제 자리를 지켰다는 건 평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역 서류를 냈습니다. 더 이상 젊은 애들을 이 자리에 데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있는 한 들어오려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요. 서희는 그렇게 조용히 군복을 벗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산에 카페를 낸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커피를 배웠고 부산에 내려온 건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전역하고 나니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올라왔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의 작은 자리를 얻어 카페 문을 열던 날 서희는 처음으로 오전 7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군 생활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알람 없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작은 공간,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서 한 잔 마시고 가는 오후 문 닫고 나서 혼자 바다를 보며 걷는 저녁. 서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는 하루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루들을 박 씨는 계산의 단위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눈을 떴습니다. 창고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천장에 번지고 있었고 조폭들의 코 고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느슨하게 걸려있는 밧줄, 그리고 그 아래 손목 안쪽의 작고 둥근 흉터. 12번째 작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서희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서희의 어깨에 기댄 채 겨우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잠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아이가 깨지 않도록 천천히 몸을 고정하면서 창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폭 하나가 고개를 꺾고 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완전히 잠들기까지는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속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고. 서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창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바꿔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창고 안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조폭 둘 중 하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에 아예 드러누워 팔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잠든 건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데는 훈련받은 귀가 필요합니다. 잠든 척하는 사람의 숨소리는 너무 규칙적이고 진짜로 잠든 사람의 숨소리는
아주 조금씩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서희는 그 차이를 10분째 듣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진짜였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지가 기대고 있던 어깨를 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기자 민지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3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밧줄을 손목에서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신발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납치당할 때 신고 있던 운동화가 그대로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맨발로 움직이면 소리는 덜 나지만 밟히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치명적입니다. 서희는 신발끈을 한번 당겨 조이고는 천천히 두 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창고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군데군데 모래가 섞여 있어서 걸을 때 약간의 마찰음이 났습니다. 발 앞쪽으로만 걸으면 소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새겨진 움직임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 오른쪽 구석에 쌓여있는 공구 상자였습니다. 납치될 때부터 눈에 담아뒀던 것이었습니다. 공구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렌치 하나, 드라이버 하나라도 손에 쥐어야 나중에 선택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서희의 재킷 안쪽 주머니였습니다. 납치당하는 순간부터 서희가 가장 신경 쓰이던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가방은 뒤졌지만 재킷 안쪽까지 꼼꼼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서희가 차 안에서 이미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해뒀습니다.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그것은 서희가 3년 전 전역할 때 팀장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냥 갖고 다니라고. 서희는 농담이겠거니 하면서도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재킷을 챙길 때 안쪽 주머니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밤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서희는 공구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 앞쪽으로만 디디면서 호흡을 내쉬는 타이밍에 맞춰 발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숨을 들이쉴 때 더 크게 들립니다. 내쉬는 순간에 움직이면 주변 소리가 흡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구 상자까지 거리가 약 10걸음이었는데 서희는 그 10걸음을 거의 2분에 걸쳐 걸었습니다. 조급함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훈련이 가르쳐준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구 상자 뚜껑을 올리는 순간 쇳소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손바닥 전체로 뚜껑을 누르면서 아주 천천히 마치 뜨거운 냄비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듯 비스듬히 각도를 줘서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드라이버 2개, 몽키 스패너 하나, 그리고 묵직한 쇠파이프 토막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희는 쇠파이프를 집었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무게가 적당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빠르게 움직일 수 없고 너무 가벼우면 충격이 분산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서희는 파이프를 재킷 안쪽으로 밀어넣고 공구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서희가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적기를 꺼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면에 닿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톱으로 옆면의 작은 돌기를 찾았습니다. 거기를 3초 누르면 신호가 발신됩니다. 신호를 받는 쪽은 서희의 전 팀원인 정 상사였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얼마 전에도 부산에 내려왔다가 서희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 상사가 지금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고 달려올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돌기를 찾아 엄지손톱으로 꾹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손바닥 안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한 번 왔습니다. 발신됐습니다. 서희는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정 상사가 신호를 받고 위치를 파악해서 이 창고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창고 안 상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안에서 충분히 버텨주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먼저 터지면 밖의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서희는 자리로 돌아가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점검했습니다. 밧줄 제거, 공구 확보, 추적기 발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됐습니다. 서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 건 그로부터 2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였고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조폭 하나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하나를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라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구석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통들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 통들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면서 독사가 들어섰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결정이 바뀐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독사가 조폭들에게 낮고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것 없다. 지금 당장 정리한다. 기름 뿌리고 문 잠가라. 증거 남기지 마. 그 말이 창고 안에 떨어지는 순간 서희의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독사에게 뭔가를 알렸고 독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 상사가 신호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쪽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졌습니다. 조폭들이 창고 벽을 따라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고 민지가 그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 서희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냄새냐고 묻는 눈이었습니다. 서희는 민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사가 창고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구가 막히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서희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소화배관이 천장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았습니다. 녹이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배관이 창고 중앙을 지나는 지점을 눈으로 짚었습니다. 저기까지 거리가 약 3걸음이었습니다. 저걸 발로 차서 터뜨리려면 점프가 필요하고 점프를 하려면 그 전에 아무도 막으면 안 됐습니다. 지금 창고 안에 움직이는 인원이 넷이었습니다. 넷을 동시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재킷 안쪽의 쇠파이프를 손으로 감아주면서 지금부터 몇 초 안에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기름이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서희가 일어서는 걸 본 조폭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거 일어났다. 순식간에 창고 안의 시선이 서희에게로 쏠렸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돌렸고 기름을 뿌리던 손이 멈췄으며 입구 쪽에 서 있던 둘이 서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는 것, 기름을 뿌리던 손이 멈추는 것, 그리고 창고 안의 움직임이 잠깐이라도 멈추는 것. 서희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재킷 안쪽의 쇠파이프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이 멈칫했습니다. 빈손을 드는 건 항복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읽는 동안 서희에게는 이초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망 안 갑니다. 그냥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독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팔짱을 꼈습니다. 서희를 보는 눈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할 말이 있나? 서희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박 씨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독사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은 이미 갔다. 더러운 거 안 보려고. 서희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속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박 씨가 창고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독사의 시선이 아직 자신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조폭들의 발이 멈춰 있는 지금이었습니다. 서희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권리금 문제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독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흥정을 하겠다는 건지, 시간을 벌려는 건지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1초 서희의 오른발이 바닥을 박찼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재킷 안쪽에서 쇠파이프가 나오는 것과 서희의 발이 바닥을 차는 게 동시였습니다. 창고 천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소화배관까지 거리가 3걸음, 서희는 그 3걸음을 2걸음으로 줄이면서 마지막 발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점프였습니다. 공중에서 몸이 뜨는 순간 쇠파이프를 쥔 오른손이 배관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조폭들이 반응하기까지는 1.5초가 걸립니다. 서희가 공중에 있는 시간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파이프 끝이 배관의 녹슨 이음새 부분을 정확하게 내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0.5초 뒤 배관이 터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천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가 창고 전체를 덮었습니다. 기름 냄새를 물 냄새가 밀어냈고 형광등이 완전히 꺼지면서 창고 안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조폭들의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물, 꺼진 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패닉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통제하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착지하면서 바닥에 퍼진 기름 위를 밟지 않도록 한 발 옆으로 틀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때렸고 머리카락이 쏟아지는 물줄기에 완전히 젖었지만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에 적응하는 데는 약 30초가 걸리고 서희는 그 30초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눈을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서희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지의 위치였습니다. 납치됐던 중년 남성은 의식이 또렷했고 아까부터 자력으로 밧줄을 풀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고 패닉에 빠지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물줄기를 헤치며 민지가 있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본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서희는 배관을 치기 직전 0.5초 동안 창고 안의 배치를 눈에 담아뒀습니다. 민지는 창고 왼쪽 벽 중앙 기둥에서 2걸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서희는 발끝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조폭들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기름 위에 물이 덮인 바닥은 지금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지야. 서희가 낮게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왼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차갑고 작은 손이 잡혔습니다. 민지의 손이었습니다. 숨이 빠르고 얕았습니다. 과호흡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숨 천천히 쉬어. 나 잡았지. 놓지 마. 서희가 민지의 손을 꽉 쥐면서 그 자리에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서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낮아야 보이지 않습니다. 민지를 옆에 붙이고 기둥 뒤쪽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기둥이 등에 닿는 순간 서희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창고 안에서 움직이는 인원, 독사 포함 넷.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소리가 묻힌다는 건 서희에게도 불리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불리합니다. 정상사가 추적기 신호를 받고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이 창고 근처에 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 창고 저쪽에서 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통제된 목소리였습니다. 불 켜. 후레쉬 다 켜라. 그 여자 찾아.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휴대폰 손전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기둥들이 물줄기를 가르며 창고 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기둥 뒤에 붙어 몸을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가 숨을 참았습니다. 빛 기둥 하나가 서희가 숨어있는 기둥 바로 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미터도 안 됐습니다. 서희는 그 빛이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뱉었습니다. 독사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있어? 다 뒤져라. 발소리가 서희가 있는 방향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서희는 기둥 뒤에서 발소리의 거리를 쟀습니다. 5걸음, 4걸음, 3걸음. 민지가 서희의 팔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서희는 쇠파이프를 조용히 오른손으로 고쳐잡으면서 발소리가 딱 1걸음 거리까지 좁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무전기로 짧게 교신하는 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가 확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상사였습니다. 왔습니다. 하지만 독사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독사가 부하들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문 잠갔지. 절대 열지 마라. 자물쇠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덧붙였습니다. 라이터 있는 놈, 다 꺼내라. 그 말의 뜻을 서희는 알아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안에서 먼저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젖지 않은 구석 어딘가에 아직 기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 모서리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서희의 눈이 그 빛에 고정됐습니다. 적의 기름에 닿으면 5초 안에 창고 전체로 번집니다. 5초였습니다. 서희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지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고는 몸을 기둥 뒤에서 밀어냈습니다. 서희가 기둥 뒤에서 몸을 밀어내는 순간 라이터 불꽃이 바닥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남아있는 모서리까지 거리가 약 4걸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4걸음을 2번의 도약으로 줄이면서 불꽃을 쥔 손목을 향해 쇠파이프를 내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라이터가 날아가 물이 고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꺼졌습니다. 창고 안이 다시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서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란 건 생각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 순간 머리로 계산하면 늦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희의 손발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3년의 기억이 몸 전체에 새겨져 있었고 그 기억이 지금 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터를 놓친 사람의 명치였습니다. 쇠파이프 끝이 아니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소리 없이 쓰러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순간 서희는 이미 2번째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물 쏟아지는 소리가 고함 소리를 삼켰고 어둠이 서희의 움직임을 감췄습니다. 2번째는 손전등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서희는 그 빛을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빛의 방향을 계산해서 그 사람의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목을 꺾는 건 2초가 안 걸렸습니다. 빛이 꺼졌습니다. 고함 소리가 터졌지만 금방 잦아들었습니다. 조폭들이 혼란에 빠진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가 하나씩 쓰러지는데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원시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는 걸 알 때 무서운 겁니다. 조폭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야, 어디 있어? 대답해. 소리들이 창고 안에서 뒤섞였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쪽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서희는 그 목소리들의 위치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3번째, 4번째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독사만 남았습니다. 독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았고 이미 창고 한쪽 벽으로 등을 붙이고 있었으며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독사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발소리의 방향, 그리고 물 쏟아지는 소리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숨소리. 독사도 서희의 위치를 가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물 쏟아지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독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칼을 앞으로 내밀며 서희가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서희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독사가 다시 한 발 나왔습니다. 서희가 또 물러났습니다. 독사의 호흡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잡힐 것 같은데 닿지 않을 때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독사가 칼을 앞으로 크게 내밀며 한 발을 크게 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가 옆으로 한 발 틀면서 독사의 칼 쥔 손목 안쪽을 파이프로 내려쳤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독사가 반사적으로 다른 손으로 서희의 목을 향해 뻗었지만 서희는 이미 그 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어막으면서
독사의 몸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의 몸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서희가 독사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눌렀습니다. 무릎으로 등을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독사가 버둥거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 쏟아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이 독사의 등을 누르고 있었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쇠파이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쓸린 자국이 있었고 왼쪽 팔꿈치가 뭔가에 부딪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한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그 빛 아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희는 그 실루엣을 알아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창고 밖에 있어야 할 박 씨가 다른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독사를 그 자리에 두고 박 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창고 안 상황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들어서는 순간 알아챘을 것이고 반대쪽 출구로 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더 빨랐습니다. 박 씨의 팔목을 잡아채는 순간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줘요. 서희는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벽 쪽으로 돌려 세우고 손목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박 씨의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희가 박 씨의 귀 가까이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박 씨, 나 기억해요? 박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가빠져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날 봉투 들고 찾아가던 거 기억해요? 명절마다 과일 들고 인사 갔던 거요. 서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건 말하지 않아도 전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신뢰가, 그 배신이 그 목소리 안에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박 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희 씨, 이건 그냥 사업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이 다. 서희가 손목을 조금 더 꺾었습니다. 박 씨의 말이 끊겼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저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그 침묵을 들으면서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 씨를 놓아줬습니다. 손목에서 손을 풀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곧 경찰이 옵니다. 그 말이 박 씨의 몸을 그 자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서희는 돌아서면서 박 씨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5년이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희는 독사가 쓰러져 있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독사가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독사의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독사가 서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독사가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희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베레모였습니다. 납치되던 날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폭들이 뺏어갔다가 창고 구석에 던져뒀던 것을 서희가 아까 공구 상자 주변을 뒤질 때 챙겨뒀습니다.
서희는 그 베레모를 독사의 앞바닥에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독사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모양이 정확했습니다. 707마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독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707이다. 짧은 침묵. 이 쓰레기야. 그 두 문장 사이의 침묵이 어떤 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독사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10수년을 살면서 이런 눈빛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희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고. 그 순간 창고문이 터졌습니다. 자물쇠가 강제로 뜯기면서 문이 안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어둠과 물줄기 속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빛은 눈이 아플 만큼 강렬했습니다. 서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을 향해 섰습니다. 빛 안에서 실루엣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실루엣이 서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하지만 확실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 늦었습니다. 정상사였습니다. 서희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딱 한 번,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민지가 기둥 뒤에서 나오면서 서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서희의 팔에 안기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참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아이의 등을 한 손으로 감싸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가 아직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창고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민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밤을 살아서 울고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폭들을 하나씩 수갑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사가 끌려 일어서면서 서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독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창고 구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다가 경찰이 다가서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한 번 봤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 얼굴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그 생각만 잠깐 들었습니다. 정상사가 서희 곁으로 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까?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상사가 서희의 옆모습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신호받고 바로 왔는데도 늦었습니다. 서희가 물이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딱 맞게 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불이 붙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서희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딱 맞았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서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빛이 부산 외항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컨테이너 창고 앞마당에는 경찰차 불빛이 붉고 파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하나씩 수갑을 차고 차에 실렸고 구급대원들이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담요를 둘러주었습니다. 누군가 서희에게도 담요를 건넸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새벽 바닷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면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다는 느낌보다 그 차가움이
반갑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온도였습니다. 민지가 구급대원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그쳐 있었지만 눈이 아직 빨개서 불빛 아래서 보면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서희가 그 옆에 가서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지가 서희를 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또 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에 연락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고 있대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서희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는요? 언니 가족은요? 서희가 잠깐 민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원래 이런 거 혼자 해. 민지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더 묻고 싶은 얼굴을 했지만 결국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희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창고 안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다는 것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고개를 돌려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외항 너머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희는 납치 경위부터 창고 안에서 있었던 일까지 차분하게 진술했고 정 상사가 옆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박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알고 나서 독사파와 접촉한 것, 서희의 신상과 동선을 넘긴 것,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희를 없애려 했다는 것까지. 듣는 내내 서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서희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서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창고 안에서 다 했습니다. 법이 나머지를 할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온 건 아침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해가 이미 제법 올라와 있었고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자신이 있었던 창고와 지금 서 있는 이 거리가 같은 도시 안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 상사가 차를 가져다 준다고 했지만 서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걷고만 싶었습니다. 해운대까지 걸어가는데 40분쯤 걸렸습니다. 서희는 그 4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란 건 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올라오는 것이어서 박 씨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민지의 떨리던 어깨가 생각나기도 했으며 창고 천장에서 쏟아지던 물소리가 귓가에 맴돌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그 생각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두면서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서희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들을 한참 듣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어제 나간 그대로였습니다. 서희가 닫고 나갔던 의자들이 그대로 테이블 아래 들어가 있었고 카운터 위에는 어제 미처 정리 못한 영수증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앞치마를 집어들어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을 켰습니다. 웅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 커피 향이 퍼지는 것,
잔을 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제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없었던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을 내려다보면 거기 새로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쇠파이프를 쥐면서 손바닥 쪽이 쓸렸고 그게 손등 쪽으로도 번져 있었습니다. 빨갛고 얕은 상처였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오는 분이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보폭으로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왜 이래요? 못 잔 거예요? 할머니가 카운터 앞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서희가 아메리카노를 내리면서 웃었습니다. 조금 일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서희의 손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손은 또 왜 이래요? 어디 다쳤어요? 서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별거 아닙니다.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반창고였습니다. 이거 붙여요. 할머니는 맨날 이거 갖고 다녀요. 손자 때문에. 서희는 그 반창고를 받아들면서 잠깐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어서 들어온 얼굴로 당연하게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서희는 그 순간 왠지 눈이 시릴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카페는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퇴직하고 매일 산책 나오는 아저씨, 근처 학교 선생님들,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젊은 엄마들. 서희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평범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게 좋았습니다. 자신이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것이 그 평범함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서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문을 닫고 나서 서희는 혼자 카페 의자를 창가 쪽으로 끌어다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바다가 보이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저녁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가 식어가는 온도를 느끼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혼자 바다를 보며 앉아 있어도 되는 시간. 서희는 그 시간이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언니, 저 집에 잘 도착했어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서희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하다가 결국 2글자만 보냈습니다. 잘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 밤 엄마 옆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서희는 커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커피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안부를 하나씩 껐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냉장고 위 조명, 카운터 쪽 불, 마지막으로 입구 쪽 작은 등. 창밖 가로등 빛만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서희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원두를 볶을 것이고 기계를 돌릴 것이며 오전 9시에 문을 열 것입니다. 카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바다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희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강하다는 건 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아침이 오면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해운대 뒷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그 여자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서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늘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참으라고 하고, 더 견디라고 하며, 더 혼자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그냥 오늘 해야 할 것을 하고 내일 또 일어납니다. 서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래 참았고 많이 버텼으며 그러면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